예, 시험 보시느라고 대단히 고생하셨고요. 먼저 이제 4-1번 문제부터 좀 보겠습니다. 4-1번 문제는 22.9kV 직강화 방식의 변압기 용량 결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랬는데요. 먼저 주변압기 용량을 결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등 및 동력 부하에 대한 변압기 용량 결정 방법, 그 다음에 전기 용접기에 공급하는 변압기 용량 결정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봤고요. 여러분들이 답하시기에는 첫 번째 이제 개요를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요는 변압기의 과다한 용량 산정으로 인한 전력 손실 및 투자비를 줄여야 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열화로 수명이 단축되는 현상을 방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용량 결정지 검토 사항인데요. 첫 번째 장내 부하 증설을 좀 고려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일상 점검과 비상사태를 대비하거나 부하 급전 등 계통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세 번째 상시 전압 변동과 순시 전압 변동을 고려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주변압기 용량 결정인데요. 주변압기 용량 결정은 부하 설비 용량의 추정을 보시면 부하 리스트에 의한 부하 설비, 그 다음에 공동주택 뒷장에 보시면 3번이 있습니다. 3번은 건축 전기 설비 설계 기준의 표준 부하 밀도 부하 설비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표에 내선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주척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용량 결정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변압기 용량 결정인데요. 변압기 용량 결정은 PT라고 한다면 변압기 용량은 단위가 kVA여야 되죠. kVA여야 됩니다. 이때 PT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변압기가 있다면 변압기에 부하가 있을 겁니다. 그죠? 부하가 있을 거예요. 이 부하에 우리 유효 전력 단위는 킬로와트로 표시해 준다면 킬로와트라고 한다면 얘 A 수용가와 B 수용가, C 수용가로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A 수용가, B 수용가, C 수용가에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 있고 히터 등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하들이 에어컨과 히터를 동시에 사용하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죠? 그러면 이 부하에 대해서 계절에 따라서 또는 어느 시간에 따라서 당연히 수용률이라는 것이 계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하 설비의 수용률을 곱하면 예를 들어서 얘가 100kW다 그랬을 때 수용률이 50%다 그러면 0.5를 곱하면 이 부하 유효 전력은 50kW가 되겠죠. 50kW가 될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얘의 수용률이 뭐 30%다. 100kW 사용하는데 30%다 그러면 얘는 30kW가 될 겁니다. 얘도 100kW 설비가 있는데 얘의 수용률이 50%다 그러면 50kW가 될 겁니다. 이것들을 합한 값, 얘 킬로와트를 역률로 나눠줘야 코사인 세타로 나눠줘야 변압기의 용량 kVA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kVA로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PT는 역률분의 총 부하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이렇게 곱해서 kVA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여유를 좀 주고 부하를 사용하다 보면 효율이 반드시 떨어질 겁니다. 그죠? 효율을 나눠주면 효율을 0.9, 0.7로 나눠주면 그만큼 변압기 용량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용량을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용률이라는 것은 의미를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전등 부하 및 동력 부하의 설비 용량의 수용률을 곱하여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등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죠. 부등률은 산출된 각각의 최대 수용 전력에 부등률을 적용해 합성 최대 수용을 결정한다 그랬는데 부등률의 정확한 정의는 이겁니다. 어느 기간 중에 전기 설비가 동시에 사용되는 정도로서 얘를 어떤 부하의 분포 상태로 나타내는 겁니다. 분포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부등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강화 방식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변압기가 두 대라든가 부하가 여러 개인 경우 이럴 때 얘도 전등이 있다면 이쪽에도 전등이 있을 겁니다. 이 같은 전등이 동시간대에 사용할 수도 있고 동일하지 않은 시간대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등률 뭐 1.2가 됐든 1.1이 됐든 이렇게 나눠주면 변압기의 용량을 더 줄여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변압기 용량을 줄이려고
부등률이라는 것을 적용을 합니다. 다음에 부하율은 우리 부하율은 보시면 여기 마지막 줄에 이렇게 나타났네요. 부하율 적용 시 간선의 굵기가 작아지고 분전만 내 예비 차단기 부하를 감안해 부하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하율은 변압기 용량 결정할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부하율은 변압기 용량 결정할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조명 동력에 대한 변압기 용량 결정입니다. 여기서는 소형 동력 조정 변압기일 경우에 역시 PT라고 한다면 단위는 kVA로 나타내야 되고 각 부하의 소비 전력 합계를 역률로 나눠주고 전동기의 효율로 나눠주면 다음 소형 동력 조명 변압기의 용량 결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력 부하가 여러 대 동시 쓸 경우에는 이 공식을 죄송합니다. 이 공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공식 같은 경우는 전동기 출력 합계 킬로와트가 되겠죠. 킬로와트를 효율과 역률로 나눠줘서 kVA를 만들고요. 여기다가 이는 전압 강화입니다. 전동기 기동 시의 전압 강화,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 그 다음에 전격 전류에 대한 기동 전류의 비를 곱해주면 동력 부하가 여러 대 동시 기동할 때의 변압기 용량을 산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대용량 동력용 변압기의 경우는 하기식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어려운 식은 아니니까요. 참고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선 규정에 나와 있는 전기 용접기용 변압기 용량 결정은 습한 용접기가 있고 교류 아크 용접기가 있습니다. 습한 용접기 같은 경우는 PT는 사용 대수에다가 우리 PT라고 되어 있는 P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기 A라고 되어 있나요? 용접기 용량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루트 알파 값 사용률을 이 식으로 계산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류 아크 용접기가 있는데요. 교류 아크 용접기 같은 경우는 PT는 1차 전격 전류의 곱하기 0.5로 하고 있습니다. 0.5.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수화 특성이라는 걸 이용하기 때문에 용량을 조금 줄여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기타 고려사항이 있는데 기타 고려사항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변압기의 주위 온도가 40도 이하로 유지시켜줘야 되고 단상부하가 많을 경우에는 불평형과 TR 간 부하 밸런스를 조절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적파 부하가 많을 경우엔 K팩타 변압기를 적용하는 것을 반드시 검토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들이 최근에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계산식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공부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4-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분사형 전원 개통 연계용 변압기의 결선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랬습니다. 분사형 전원 개통 연계용 변압기의 결선 방식 그랬는데 분사형 전원에 대해서 최근에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114회, 115회 연속해서 분사형 전원의 연계 기준이 나왔었죠. 연계할 때의 어떤 기준. 그 다음에 지금 117회에도 분사형 전원에 대해서 나왔고 116회 같은 경우는 ESS의 화재 원인, 화재 대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왔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분사형 전원은 반드시 좀 여러분들이 기술사를 취득하시려고 한다면 공부를 해 두셔야 되는데 지금 ESS가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죠? 다들 언론을 통해서 공부를 하셨겠지만 아직도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기 안전공사에서도 이것을 검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기준을 다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지금 아마 기술 기준도 2018년 12월에 변경이 좀 일부 됐습니다. 일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좀 더 추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가 될 거라고 보고 이 분사형 전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번 이제 개요를 좀 보시면 분사형 전원을 특고압 한전계통에 연계할 때 연계 변압기의 결선 및 접지 방식에 따라 분사형 전원이 계통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방법이 우리 결선 방식이 어떻게 되냐 이거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나온 것이고요. 연계 변압기의 결선 방식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으나 한전계통 측이 유효 접지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락 시 전압 및 보호 협조 특성이 달라진다 그랬는데 유효 접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해 놓으셔야 되겠죠. 유효 접지라는 것은 우리나라 계통이 어떤 일선 지락 고장이 발생했을 때 계통의 대지전압이 상전압에 대지전압이 1.3배 이하가 되도록 접지를
하는 거죠. 접지 임피던스를 조절해서 접지하는 방식을 우리가 유효접지 계통이라고 합니다. 이 송변전 용어집에 보면 우리나라 이 유효접지를 만들기 위해서 직접 접지나 저저항 접지를 하면 유효접지가 되는데요. 그것도 전부 다 아는 것이 아니라 한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변압기를 보시면 한전 변압기를 보시면 어떤 것은 비접지로 플로팅 해놨고 어떤 것들은 직접 접지를 해놨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 전체 용량의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30% 정도만 직접 접지 또는 저장 접지를 해놓으면 유효접지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개통은 전부 다 유효접지로 가고 있는 것이고 유효접지를 하면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예, 좋은 장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연계개통용 변압기 결선 방식별 특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은 그라운드 Y 델타가 있는데요. 그라운드 Y 델타 결선은 그림을 참고하시면 알겠지만 한전 개통 측이 그라운드 접지되어 있고 임피던스 NGR 접지되어 있죠. NGR로 이렇게 접지를 해놨습니다. 임피던스 NGR 접지를 해놨습니다. 저것이 저저항 접지가 되는 거예요. 저저항 접지. 저저항 접지로 하고 네. 여기 보시면 왜 자꾸 이렇게 넘어가네요. 우리 분사형 전원 측은 무슨 결선을 해놨습니까? 델타 결선을 해놓았습니다. 델타 결선을 해놨는데 가장 문제점이 델타 결선을 해놓게 되면 우리가 고장 검출이 좀 어렵죠. 예, 지락 고장이 발생했을 때 고장 검출이 어려울 텐데 이렇게 델타 결선을 해놓게 되면 반드시 접지, 지락이 됐을 때 고장을 검출하는 GPT 설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죠? 예, GPT 설치를 반드시 해 주어야 된다.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분사형 전원 다음에 보시면 장점과 단점으로 좀 나눠놨는데요. 장점은 분사형 전원에서 발생한 상고접하가 한전 계통으로 유출되지 않는다. 델타 결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 연계 변압기 자체가 계통 고장에 관여하므로 한전 계통 고장을 분사형 측에서 즉시 검출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사형 전원 단독 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철공진과 과전압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점은 한전 계통에 존재하는 상고접하가 특과 건선의 흐름으로서 변압기를 과열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으로 좀 넘어가서 보시면 한전 계통에서 한전 계통에서 지락 고장이 발생했을 때 이 분사형 전원 변압기 우리 발전소에 있는 변압기가 되겠죠. 발전소의 변압기 측에 영상 전류가 순환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이 변압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점 두 번째, 고장이 발생할 경우 연계 변압기 자체가 단락 고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고요. 적용 시 유의사항은 반드시 좀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효접지 기준을 만족하는 수준으로 NGR을 설치해 줘야 된다. 두 번째 결선 방식은 그라운드 Y 결선 방식이 되는데요. YY 결선이다 보니까 두 가지 전압을 얻을 수 있는 삼상부하의 전기를 공급하는 일반적 방식의 하나다라고 되어 있고요. 장점으로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넘어가는 게 이상하다. 예, 이 방식 같은 경우는 장점이 케이블 공급 방식에 있어서 철공진 문제에 대해 덜 민감하다 그랬습니다. 이 철공진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델타 결선 변압기의 GPT에서 철공진 현상이 많이 생기죠. 예, 철공진 현상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의 장점은 케이블 공급 방식에 있어서 철공진 문제에 대해 덜 민감하고요. 델타 결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전격의 델타, 그라운드 Y 결선 방식보다 변압기 절연 방식에 있어서 유리하다. 변압기 절연 방식을 Y 결선을 해놓게 되면 대지의 전위가 0V이기 때문에 중성점에도 당연히 0전위가 형성이 되겠죠. 이게 단자 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상전압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절연할 수 있는 단절연이 가능해서 당연히 단절연은 할 수가 없으니 이거 저감절연을 할 수 있어서 여기에 보시면 변압기 절연 방식에 있어서 유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유효접지 계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상변이가 없으므로 YY이기 때문에 위상변이가 없으므로 저압계전기를 이용해 고압부의 전압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단점으로는 한전 계통에서 나타나는 불평형 상황이 분사형 전원 측
군의 계통에도 나타나겠고요. 상고접하 등의 직접적인 통로를 제공하죠. 델타 결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전 계통에서 발생하는 고장에 대해 분사형 전원이 고장전류 공급원이 되고 있습니다. 적용 시 유의사항은 하기와 같으니까 좀 한번 보시고요. 우리가 지금 배전선로를 보호하는 방식이 한전 변전소의 CB에서부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니크로저가 나와 있죠. 그 다음이 섹셔널 라이저, 그 다음 라인 퓨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전 배전 계통이. 이 부하에서 여기서 분사형 전원 측에서 고장이 발생을 하게 되면 한전 CB하고 우리 수용가의 ASS, 그 다음에 니크로저하고 ASS의 보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겠죠. 예, 배전선로 보호 방식에서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예, 그렇고요. 세 번째, 델타 그라운드 Y 결선 방식인데요. 델타 그라운드 Y 결선 방식은 한전 계통이 델타, 우리 수용가가 Y 결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 방식으로서 삼상부하의 전기를 공급하는 또 다른 일반적 방식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장점은 분사형 전원의 상고접하가 한전 계통으로 유입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한전 계통의 일선지락 고장에 대해 직접적으로 분사형 전원의 고장전을 공급하지 않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분사형 전원 측에서 군의 선로, 군의 계통, 일선지락 고장에 대해서 한전 계통으로 고장이 파급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파급되지 않습니다. 접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단점으로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용 시 유의사항을 보시면 분사형 전원은 한전 계통증 고장 발생 시에 빠르게 검출, 차단할 수 있는 보호 설비를 갖춰 한전 계통증 보호기기, CB 역시 니크로저, 뭐 섹셔널 라이저가 빠져 있는데 섹셔널 라이저가 동작 전 먼저 계통에서 탈락한다.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할 때 주의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에 시설하는 전기 설비의 접지선 굵기 산정인데요. 이것은 IEEE 기준하고 그 다음에 KSC, IEC 60364 규정하고 내성 규정 등에 근거해서 답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접지선의 굵기 산정은 KSC, IC 60364 5-54에 제시한 접선의 굵기 도체의 단면적은 전류, 통전시간, 온도, 재료의 특성값들을 이용하여 도체 단면적을 이용하여 구한다 그랬는데 단면적 A는 K 보시면 접지도체의 절여물의 종류 및 주위 온도에 따라 정해지는 개수인데요. 요 K 값이 그렇고요. 요 TC라고 적어놨는데 T 같은 경우는 고장 통전 시간입니다. 고장 통전 시간이 한전의 배전, 송전, 설계 기준에 보시면 345kV 이하는 요 시간이 1.0초로 되어 있고요. 765 같은 경우는 0.5초로 되어 있습니다. 800kV죠. 그러니까 최대 전압 800kV에서는 0.5초, 얘가 345 이하 계통은 1.0초로 해서 우리 계산할 때도 여기다가 1.0초를 넣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 I가 도체 통과 전류라고 되어 있는데 고장 전류이기 때문에 얘는 우리 스트라인 계통에서는 12.5칼을 넣어주는 게 맞겠죠. 예, 12.5칼을 넣어서 단면적 A를 계산하고 단면적 A가 계산되면 계산 위의 값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선의 규격 95스키아 여기서 지금 87점 얼마가 나올 건데 계산하면 95스키아, 뭐 120스키아 이런 것들을 규정되어 있는 전선의 굵기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공식들은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K값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K값 같은 경우 이 K값 같은 경우는 나 연동선에서는 284를 써주시면 되겠고 GV 같은 경우는 143을 써주셔야 됩니다. 어떤 책에 보시면 피레기의 피레기 접지선의 단면적 계산할 때 여기가 282로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예전 책들은 아마도 282로 되어 있는데 이 K 값이 282가 아니라 우리가 GV 전선 사용할 땐 143을 넣어주셔야 된다. 꼭 유념해 두시고요. 다음에 P도체,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 산정 방식이 있는데 이건 뭐 다 한 번씩 보셨을 표입니다. 그죠? 예. 상도체의 단면적이 16스키아 이하다 그러면 보호도체도 S로 똑같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4.0, 뭐 6스키아 이런 것들이다 그러면 똑같이 접지선도 보호도체도 가져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16을 초과하고 35 이하다 그랬을 때 16을 해주시면 되겠고 35를 초과했다. 상도체가 35를 초과했다 그러면 보호도체는 2분의 1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도체의 재질이 상도체와 다른 경우에는 하기식을 좀 이용해서 구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IEEE 스탠다드 80에 보면 접지선의 굵기 산정식이 있는데 이 방식이 어떤 책에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마이너스. 그거 틀린 거니까 이렇게 좀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IEEE 스탠다드 80을 보고 직접 원본에서 추출한 공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다. 책이 좀 많이 틀려 있더라고요. 예,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최대 지락 전류 고려한 접지선의 굵기 피대침용 접지선 공식도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한 번씩 봐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내선 규정에 의한 접선의 굵기 계산 방식이 있는데요. 우리 단면적 A는 0.0496 IN이다 그랬는데 내선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공식이 우리가 어떤 접지선이 견딜 수 있는 허용 온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대 허용 온도가 여기 있네요. 여기에 160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160이고 주위 온도가 30도다. 그랬을 때 30도 빼면 130이 되겠죠. 130은 0.008 단면적 A분의 고장전류죠. 고장전류의 자승 곱하기 루트 T로 되어 있습니다. 이 루트 T가 여기서는 0.1초를 넣어줍니다. 0.1초. 0.1초를 넣어주고 고장전류는 전격전류의 20배를 계산해 줍니다. 20배. 여기에 보시면 나와 있죠. 고장전류는 전격전류의 20배다. 여기서 계산식 단면적 A를 빼내면 0.0496 IN이 나옵니다.